잘했어. 안 풀어줘도 돼? 1번을 몇 번? 1번. 2번? 2번. 오케이. 그럼 2번 한번 볼까? 자, 지금 X0, 3D인 곳에 점전화 AB가 고정되어 있어. 근데 A는 음전화라고 우리한테 제시를 해줬어. 그리고 B는 아직 모르겠고, 그리고 양전화를 띈 X 위치를 바꿔가면서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했거든. 자, 위치를 어떻게 바꿔가냐면 여기 마이너스 D에도 두고, 그 다음에 여기 D에도 두고, 그 다음에 4D에도 둔대. 자, 그때 차례차례 그 X 양전화가 받는 힘의 크기가 F1, F2, F3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크기 관계가 F2에서 제일 크고, 그 다음에 F3, 그 다음에 F1 순이라고 했어.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차례차례 좀 정보를 얻어보자는 거지. 자, 일단 얘를 잘 보면은 F1의 위치와 F3의 위치는 어쨌거나 대칭되는 위치다. A로부터 한 칸, B로부터 네 칸, 또 B로부터 한 칸, A로부터 네 칸. 근데 어디에서 힘이 더 크다 그랬어? 4D에서 더 크다 그랬지. 그럼 그 얘기 뭐냐면 A보다 B의 전하량이 크기가 어떨 것이다. 클 것이다 라는 건 일단 알 수 있겠어. 자, 3과 1을 비교해 봤을 때 3이 크니까 A보다 B의 전하량이 크겠구나. 근데 그게 이제 양일지 음일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자, 만약에 B가 음이면 여기 음이면 F2랑 F3를 비교해 봤을 때 F3가 더 커. 왜? 내가 여기 양전화 뒀을 때 얘도 당기지, 얘도 당기지, 힘이 합쳐지잖아. 심지어 한 칸이야. B가 A보다 전하량도 많대. 그럼 B로부터 힘이 상당히 크다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D에다가 두잖아? 그럼 양이 있네. 얘 당기고 얘 당기는데 서로 반대야. 근데 심지어 B로부터 거리도 멀어졌어. 그러면 이게 이거보다 커질 수가 없겠지. 자, 따라서 B가 음이면 F2가 F3보다 클 수가 없어. 그러니까 B가 무슨 전하구나, 양전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자, 얘와 얘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B가 양전하구나. 자, 그래서 B 양전하 이렇게 표시할게.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기억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 전하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맞아. 그리고 그러면 D와 ED 사이에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 되는 지점이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전하를 막 뒀을 때 얘가 지금 양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0 될 수 있을까? 양전하 뒀을 때 A는 잡아당기고 B는 무조건 밀잖아. 그럼 합쳐지잖아. 자, 따라서 이 사이에서 사실 D와 ED 사이가 아니라 0과 3D 사이에선 전기력이 0 될 수가 없어. 오케이? 특히 우리 예전에 그 물투에 썼던 걸 생각하면 A가 음전하고 B가 양전하잖아? 그럼 얘네 사이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하는 전기력선이 그려진단 말이야. 전기력선 한 점이 끊어지거나 하지 않아. 모든 지점에서 다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말이야. 자, 디귿을 보면 그럼 X-D에서 X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마이너스 X 방향의 것이냐? 근데 X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잖아? A로부터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B는 양전하라서 양전하를 민단 말이야.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클지가 지금 좀 애매해. 왜냐면 얘가 얘보다 전하량이 작긴 하지만 B가 전하량이 크지만 대신 또 거리도 어때졌기 때문에 멀어졌기 때문에 그럼 이럴 때에는 A와 B의 전하량이 대략적으로 크기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가 관계를 어느 정도 범주 안에 있는지 정도는 알아낼 수 있지. 자, A가 갖고 있는 전하량을 QA 그리고 B가 받는 전하량을 QB라고 하고 저 X의 전하량은 어차피 누구여도 상관없기 때문에 얘는 그냥 플러스 1콜롬이라고 할게.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얘가 여기 D에 있을 때의 F2가 4D에 있을 때의 F3보다 크다고 했거든? 그럼 그렇게 한번 식을 세워보는 거야. 여기 F2에다가 이 플러스 1쿨롱짜리를 뒀을 때는 자, A도 당기고 B는 밀어서 둘 다 왼쪽으로 인가요? 그게 F2거든? 계산하면 어차피 K는 다 들어가니까 그냥 안 쓸게. 한 칸당 거리 1이라 칠게. 그럼 A로부터 힘은 1제곱분의 QA 곱하기 1. B로부터 힘은 두 칸 떨어져 있으니까 2제곱분의 QB. 같은 방향이니까 한 페이지지? 이게 F2야. 얘가 자 여기에다가 이제 양전하를 두게 되면 얘는 지금 B는 밀고 A는 잡아 당기잖아? 근데 B가 전하량도 크고 거리도 가까우니까 얘 미는 힘이 크겠지? 그럼 이거에서 이걸 빼는 게 F3란 말이야. 자 그러면 B가 L을 미는 힘은 거리 한 칸 1제곱분의 QB 곱하기 1 QB 에서 자 A로부터 힘이 몇 칸 떨어져 있니? 4칸. 그래서 4의 제곱분의 얘 얼마야? 전하량 QA 뺀 만큼이지? 자 이거보다 값이 어떻다? 크다. 그럼 이거를 계산하잖아? 그럼 범주가 QB가 11분의 17 QA보다 작아. 그러니까 QA가 그렇게 크진 않다는 얘기야. QB가 아이고 잘못 썼다. 이거보단 작아.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다는 얘기지. 막 2배 이렇게 크진 않다는 얘기야. 한 1점 몇 배밖에 크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면 1점 몇 배밖에 안 큰데 거리는 한참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A로부터 힘이 더 크지. 그러면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힘이 발생하겠지? 마이너스 X가 아니라 플러스 X 방향. 여기까지 가니? 자, 그래서 이것은 틀린 말이네요. 자, 그러면 반도체로 돌아갈 건데 아까 저기 뭐야 그 수소선 스펙트럼 라이먼 발먼 파시엔을 안 해가지고 그거 잠깐 하고 갈게. 자, 그 수소 원자에서의 선 스펙트럼에서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이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주영자 수가 N1, N2, N3, N4 이렇게 쭉 해서 N이 무한대까지 가능한데 전자가 어디에서 출발했던지 간에 1번으로 전이하면 2번에서 1번, 3번에서 1번, 무한대에서 1번 이때 이 에너지 차만큼 방출하는 그 선 스펙트럼들은 얘네는 상당히 진동수가 커, 에너지가 커, 자외선 계열이야. 이 선 스펙트럼 찾은 사람이 라이먼이라는 과학자라서 얘네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지. 자, 또 전자가 몇 번에서 출발했던 거 안에 2번으로 전이하는 애들 3번에서 2번, 4번에서 2번, 무한대에서 2번 얘네는 얘네보다는 좀 진동수 영역이 작아. 얘네는 우리 눈에 보여. 가시광선이고 이 선 스펙트럼 알아낸 사람이 발머. 그래서 발머 계열. 자, 그 다음 전자가 몇 번에서 출발했던 3번으로 4번에서 3번, 5번에서 3번, 무한대에서 3번 얘네는 이 가시광선보다 도 진동수가 작아. 우리 눈에 안 보여. 적외선. 자, 이 선 스펙트럼 찾아낸 사람이 바로 파시엔. 그래서 파시엔 계열이라고 하지.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에너지 준위가 이 원에서는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이니까 1분의 13.6 그리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제곱분의 13.6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3제곱분의 13.6 해서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13.6이고 얘는 마이너스 3.446 4다? 얘는 마이너스 1. 얼마인데 얘가 무한대에 가도 무한대분의 13.6이면 0이야. 그럼 잘 봐봐. 얘와 얘 사이가 우리가 10.2 전자볼트나 되지. 무한대랑 얘네 사이 전체 총량이 얼마인데? 13.6. 그러니까 1번과 2번 사이가 사실 대부분의 에너지 차를 다 갖고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 라이먼 계열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2번에서 1번으로 전이하는 빛의 진동수도 발먼 계열에서 제일 큰 무한대에서 2번으로 전이할 때의 진동수보다는 커. 자, 무한대랑 이 사이가 3.4밖에 안 나잖아. 얘는 10점인데. 오케이? 자, 그래서 아예 영역이 확 바뀌어 버린다는 거. 자, 그럼 이제 반도체로 넘어가 볼게.
T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수소 원자야. 근데 기체도 그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아. 왜냐면 기체는 뭐 기체 분자에 산소다. 그럼 얘네 거리가 너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전자가 바로 붙어있는 원자한테 약간 영향을 받긴 하지만 멀리 있는 애들로부터는 별로 영향을 많이 받지 않거든. 근데 고체는 좀 다르지. 고체는 진짜 입자 앞에 입자, 입자 옆에 입자, 입자 뒤에 입자, 입자 왼쪽으로 입자, 그리고 위로도 아래로도 입자 투성이잖아. 조밀조밀하다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그걸 일렬로 정도만 표현을 한다면 원자 옆에 원자, 원자 옆에 원자, 그러니까 원자핵 옆에 원자핵, 원자핵 옆에 원자핵 계속 이렇게 앞뒤로 위아래로 다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원자핵에 있는 전자가 자기 원자핵 때문에 N1 여기 있을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애들 때문에도 그 위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위에도 있을 수 있고 그 위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전자기파를 발생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그 구간이 아까 원장처럼 문자 주변에 이렇게 딱 하나의 특정한 거리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거지. 또 자기 원자핵 때문에 N2 여기 있을 수 있는데 또 옆에 있는 애들 때문에 그 위, 또 옆에 있는 애들 때문에 그 위, 또 그 옆에 있는 애들 때문에 그 위. 그러니까 역시나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약간 두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두께를 이룬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 D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얘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두께를 가지고 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자 특히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있어서 에너지 띠 중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허용된 띠. 근데 이 사이에는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우리가 금지된 띠 혹은 띠 간격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역시 이 안에선 전자가 존재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불가능해. 전자기파 발생이 안정적이지 않은 거지. 근데 특히 그럼 원자핵 주변에 있는 전자 중에서도 맨 멀리 있는 전자, 걔가 원자과 전자잖아. 원자과 전자가 있는 띠를 허용된 띠 중에서도 원자과 띠.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다른데 일단 우리가 차용하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원자과 띠는 가득 차 있어. 자, 그런데 봐봐. 그럼 전류가 흐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전류가 흐른다는 건 이렇게 전자가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잖아. 근데 전자가 무작정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야. 전자가 움직이려면 전자가 가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 근데 여기 원자가띠가 가득 차 있잖아? 그럼 여기서 전압을 걸어도 전자가 갈 데가 없어. 그럼 못 흐르는 거야. 그럼 전자가 갈 데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워야 돼. 그게 어떻게 빌 수 있느냐? 자, 여기 있는 전자가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좀 먹어서 더 위에 띠로 전이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 생기지? 걔를 뭐라고 부르냐면 양공이라고 혹은 전공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그럼 잘 봐. 위에 원자과 띠 위에 있는 띠를 우리가 전도띠라고 하는데 전도띠는 텅텅 비어 있거든. 그래서 거기는 전자만 들어오면 갈 데가 많아. 그래서 걔네들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띠로 지금 이 전이한 전자가 바로 자유전자인 거야. 전도띠는 텅텅 비었거든. 그래서 전자가 오기만 하면 갈 데가 많거든. 그래서 이 전자들은 자유롭지. 얘네를 자유전자라고 해. 결국 전류가 흐르기 위해서는 양공과 자유전자가 있어야지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하니? 자, 이게 이제 고체에서 나타나는 에너지띠인데 특히 양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 구멍이지만 상당히 플러스 전하랑 비슷하다. 자, 여기에 이렇게 양공이 있고 또 주변에 전자들이 있어. 전자 점으로 표시할게. 얘네가 전압을 걸었더니 이렇게 한 방향으로 움직여. 그럼 전자가 가는 방향은 오른쪽이네. 그럼 봐봐. 여기 전자가 움직여서 여기 양공 생기잖아. 여기 양공 생기고 여기 양공 생기지? 양공은 오히려 왼쪽으로 움직인 꼴이지. 전자랑 반대로 움직였으니까 마치 무슨 전하처럼? 플러스 전하처럼. 그래서 양공은 사실 우리가 플러스 전하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고 양공이 흐르는 방향이 곧 전류의 방향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오케이? 자, 그런데 특히 그러면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냐? 그걸 이제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데 도체 같은 경우는 잘 흐르고 절연체 같은 경우는 잘 못 흐르잖아? 그게 다 뭐랑 상관이 있냐면 이 에너지 띠 구조랑 상관이 있어요. 자,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번에는 전기 전도성과 에너지 띠 자, 전류가 잘 흐르는 도체는 주로 금속이지. 그리고 전류가 잘 못 흐르는 애들, 절연체 혹은 부도체. 얘네는 이제 주로 비금속들이지. 자, 도체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원자가띠가 있지? 근데 전도띠가 겹쳐져 있어, 이렇게. 띠간격이 없어. 그래서 이게 온도가 0켈빈만 넘으면은 전자들은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0켈빈만 넘으면 이 전자들이 띠간격이 없으니까 수시로 들락날락해. 전도띠로 올라가서 자유전자가 많이 돼. 그리고 원자가띠도 전자가 빠진 만큼 양공이 되게 많아. 그래서 전도띠에서도 원자가띠에서도 전류가 잘 흐르는 거지. 자, 그래서 얘는 자유전자 수도 많고 양공 수도 많아. 이걸 학자들에 따라서는 약간 관점이 다르거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원자가띠는 가득 차고 전도띠는 비어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떤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 에너지띠를 우리가 눈으로 정말 확인한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설명이 되려면은 이런 모델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근데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자가띠가 도체 같은 경우에 다 채워져 있지 않다. 일부만 꽉꽉 채워져 있고 위에는 여기 전도띠 같은 거야. 비어 있어서 이 원자가띠 안에서도 사실 두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자의 위치가 다 달라서 에너지 준위가 다 다르거든. 서연아, 나 봤거든. 파울의 배터리 다 썼잖아, 그치? 같은 양자수의 전자는 하나도 없다고. 자, 그래서 원자가띠가 다 찬 게 아니라 이렇게 비어 있어서 얘네들이 위로 가서 여기 이제 양공이 충분히 생긴다. 그러니까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걸 전도띠, 원자가띠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원자가띠가 다 안 차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교과서는 이걸 차용해. 자, 그 다음에 절연체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자, 원자가띠가 가득 찼어. 근데 전도띠가 저렇게 위에 있어. 그래서 이 전자가 저기까지 가려면 이만큼의 띠간격을 넘어야 돼.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원자가띠도 빈 공간이 없고 전도띠도 들어온 자유전자가 하나도 없네. 전류가 못 흐르는 거지. 얘는 전하 운반자 자체가 부족한 거야. 자, 반면 반도체. 얘는 이 반은 그 하프할 때 반이거든. 그래서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반도체는 저마늄과 실리콘. 얘네는 원자가띠랑 전도띠 사이의 띠갭이 작아. 그래서 이 전자가 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0켈빈만 아니면 좀 특수하게 에너지를 순간 많이 가는 전자들이 이렇게 전이를 해. 그래서 여기 양공도 있고 자유전자도 있어서 어느 정도 전류가 흐를 수 있지. 이게 지금 반도체. 오케이? 자, 그런데 우린 반도체 강국이잖아? 자,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는 이런 순수한 반도체, 저마늄, 실리콘 100% 덩어리가 아니라 불순물 반도체. 자, 이 불순물 반도체는 두 종류가 있는데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가 있어. 자, 만약에 100% 실리콘이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실리콘 한 덩이를 떠내면
자유전자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옥텟 규칙 만족하려고 주변에 있는 실리콘들이 전자를 하나씩 내놔가지고 공유해서 8개를 채우고 있는 구조야. 근데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리콘에다가 불순물을 집어넣는데 이게 불순물이라고 해서 더러운 애가 아니라 실리콘이 아닌 애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누구를 집어넣냐면 뭐 붕소라든지 아니면 뭐 알루미늄 이런 13족 원소를 집어넣어. 자 그러면 붕소 13족이라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안 된다. 옆에 실리콘들이 이제 공유를 하려고 전자를 한 개씩 내놨는데 그래도 8개를 못 채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지? 얘가 양봉이 되기가 쉬워지는 거야. 앞으로. 자 어떤 식이냐 이런 식이야. 자 순수 반도체는 에너지 띠가 이렇잖아. 근데 이 P형 불순물 반도체는 여기 원자가 띠지. 근데 이 이녀 양봉이 이 원자가 띠 위에 살짝 양봉띠를 형성하는 형태야. 물론 이건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설명을 하려니 과학자들이 이런 모형으로 설명하는 거고 얘를 우리가 밭계준위라고 얘기하지도 않는데 이건 고교 과정에 나오진 않아. 그럼 어떤 식이야? 잘 봐. 원래 일단 여기 있던 전자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먹어야 얘 전도띠로 갈 수 있고 그럼 얘는 자유전자가 되고 얘는 양봉이 되는 거지. 양봉은 기본적으로 원자가 띠에 있는 거야. 그런데 위에 이렇게 밭계준위가 생김으로써 이 전자가 조금만 에너지를 먹어도 위로 갈 수 있어. 그러면 여기에 또 뭐가 생기는 거야? 양봉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봐봐. 자유전자 수랑 양봉수가 같아. 근데 얘는 아니지. 자유전자는 한 개인데 지금 양봉은 몇 개야? 2개지. 양봉수가 더 많아. 자, P형이라고 해서 양봉만 있는 게 아니야. 자유전자 있는데 양봉의 숫자가 더 많은 거다. 그래서 봐봐. 이 위에서도 자유전자가 움직이고 이 아래에서도 양봉이 움직여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얘보다 양봉의 개수가 더 많아서 주요 전하 운반자가 양봉이잖아. 양봉은 아까 플러스 전기를 띠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파지티브형의 P형이라고 하는 거야. 주요 전하 운반자가 양봉이니까. 자유전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야. 자, N형 반도체는 어떤 식이냐면 얘는 실리콘에다가 뭐 인이라든지 비소 같은 15족 원소를 집어넣어.